네, 코로나19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이제 어린이가 타깃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절반이 확진이 됐고 이 연령대 사망자도 15명 발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확진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당장 중간고사 보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오늘은 어린이와 학교에 주목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택시기사의 빛나는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 잠시 뒤에 주인공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공분을 더해가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야기까지 전문가와 풀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부총리 등 차기 정부 주요 내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첫 방문지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적 작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해경 경비함을 급파하고 타이완 당국과 협조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선박 수색 지원에 나선 해경 헬기 한 대가 동중국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총력 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검 주무과장이 검수 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꾸리기 위한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인수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내각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 측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으로 어떤 것을 꼽고 있습니까? 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는데요. 이에 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유능 그리고 실력, 전문성이 인사 검증의 중요한 기준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역과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과 제대로 소통해서 인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선을 위한 막판 조율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모레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포함해서 1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만큼 인선에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첫 내각에 들어가게 될 후보군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역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조태용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이종섭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함께 김황록 전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천식 전 차관과 서울대 김병현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 이창현 교수가 물망에 올랐고요. 향후에 부처 재편을 담당하게 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인이 아닌 학계와 관계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집무실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부터 국방부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당선인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당장 여건이 안 되더라도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 윤 당선인 다음 주부터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역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장을 돌면서 직접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들을 듣고 이를 국정과제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뒤에 차례로 다른 지역들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현재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지도 관심인데요. 당선인 대변인은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스포츠 외교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외에는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내각 인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함께 바쁜 행보를 이어갑니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또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지금 의혹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한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4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증가하면서 로펌 고액 고문료나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혹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지난해 수십억 원의 예금이 입금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은행 간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이 이동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서 임대왕이다, 전관예우로 수십억을 챙겼다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 통과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연수회 이전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사 차량이 국방부로 들어가서 짐을 옮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본격적인 국방부 이사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비용 승인 하루 만에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국방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전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국방부 본관 현관 앞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입구 쪽에 이삿짐을 싸고 또 옮길 수 있는 빈 바구니와 수레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틀이나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파란 덮개를 씌워놓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바로 앞에 이사 차량을 주차해놓고 각종 사무용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짐을 싸고 옮기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류나 문서는 이삿짐을 덜기 위해서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직원들이 커다란 포대에 서류를 담아서 파쇄 차량으로 오가는 모습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특성상 보안 문서가 많은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사무실 집기는 이사업체가 맡겠지만 비밀 서류와 보안 문서는 국방부의 확인과 감독 아래 옮겨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이전 작업은 영내 부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5단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운영지원과 등 1그룹에 해당하는 부서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등이 먼저 이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3그룹에 해당하는 장차관실 등 핵심 지휘 부서는 상반기 한미 합동훈련이 끝나는 이번 달 28일 이후 이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순차적
순서적으로 이동을 진행해서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이사와 새로운 사무실을 위한 공사가 이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일부 사무실을 먼저 비우고 나면 본관 1층에서 기자실 관련 시설 설치 공사가, 또 5층에서는 우선 사무공간 공사 등이 먼저 진행된다고 전했는데요. 1층은 새로 들어오는 청와대 주립기자실로, 또 5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우선 공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중마고우로 핵심 측근으로 꼽히죠. 자,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권성동 의원이 압승을 거뒀네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새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치러진 선거에서 3선 조혜진 의원과 겨뤄 총 102표 가운데 81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원 지역 4선인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우로 대표적인 윤핵관 인사로 꼽힙니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 YTN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110석 의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권 의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특히 172석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지닌 민주당과 여소야대 지형에서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에 들어갔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62명이 후보자로 나섰는데요.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정정당당하게 겨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분이 후보로 나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면접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함께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박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로 37명이 등록했는데 서울시장 경선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6명이 몰렸습니다. 경기도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등록해 합당을 앞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합류하면 4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지사 후보로 단독 신청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을 불러온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대검 주무과장이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글을 전 검찰 구성원에게 올렸는데요.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도 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전국 구검장 회의도 열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대검찰청에서 주요 업무 기획과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는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검수완박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치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한 달 안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다면서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과 심의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보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무과장의 글이라는 점에서 대검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권상대 과장은 해당 글을 올리기에 앞서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보고와 승인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김호수 총장의 의중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대검이 검찰 조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최근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대검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권상대 대검 정책과장 글에는 반나절 만에 댓글 수십 개와 후속 글이 잇따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입법 폭주다. 또 부패 완판의 길을 기어코 가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만 김호수 총장과 대검도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또 수사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수사를 편식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현재의 제도 설계에 관여한 김호수 총장과 또 옆에서 도왔던 다수의 고검장, 검사장들은 대검 과장이 울분을 토하면서 글을 올릴 지경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비판하면서 김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대국민 설득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대검에서는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검수완박 대응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동중국해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실종된 우리나라 선원 6명을 수색하기 위한 구조대원들을 해경 함정에 내려주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 선원을 구조하는 팀을 수송한 헬기가 해상에 추락을 한 건데
이 헬기가 경비함에서 이륙 30초 만에 사고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헬기는 경비함에서 이륙 30초 만에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헬기가 경비함에서 항공유를 넣은 뒤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려고 이륙하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370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이 구조됐지만 51살 정모 부기장과 28살 황모 전탐사 등 2명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47살 최모 기장도 구조됐지만 중상을 입어 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42살 차모 정비사는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최 기장과 정 부기장은 각각 3,155시간과 3,238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인데요. 해경은 밤에 경비함에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해서 평상시에도 자주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는 어제 오후 근처 해역에서 실종된 교토 1호를 수색 구조하는 팀을 경비함까지 이송한 뒤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교토 1호는 300톤급 예인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남해 해경청 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지난 2014년 제작한 대형 헬기인데요. 최대 21명이 탑승할 수 있고 한 번에 15명까지 구조가 가능합니다. 헬기가 날아갈 수 있는 최대 항속거리도 800km에 달합니다. 현재 남해해경청과 서해해경청 등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제주해경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경 헬기는 평소 병원이 없는 도서 지역과 해상 응급 환자를 밤에도 긴급 후송하느라 추락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남해해경 쪽 소송 헬기는 지난 2015년 환자 수송 중 사고를 당해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2011년에도 제주 해상에서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남해해경청 소속 제주항공대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현재 실종된 교토 1호에 대해서도 타이완 당국과 협조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역구조본부가 마련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해경 헬기가 추락하기에 앞서 어제 한국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됐고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경 경비함 한 척을 현장에 급파했고 타이완 당국과 한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수색 작업이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타이완 당국이 24시간 대응 체제로 밤낮 없이 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사고 해역에서 실종 선원이나 선박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대책본부와 주 타이베이 대표부 현장 지휘본부를 가동 중인데 대표부 그리고 타이완 해상수색당국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했고 오늘 오전 해상수색당국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수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 한 척도 현장에 급파됐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박 실종 경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타이완 해상수색당국이 타이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한 뒤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는데요. 실종 선박의 승선 인원은 앞서 들으신 대로 6명으로 모두 우리나라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토 1호는 부속선인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항해 중 조난됐으며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토 1호는 322톤 규모의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으로 자세한 실종 경위나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사고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평소 해류가 빠르고 기상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현지 기상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 검거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오는 7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용의자들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공개 수배된 지도 시간이 꽤 흐른 거죠.
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공개 수배된 지 벌써 열흘째입니다. 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면서 검찰도 여러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며 행적을 쫓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보고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은혜가 2010년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나 2014년 태국 파타야 해변 익사 사고와 연관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닷새 앞둔 어제 3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는데요. 수사팀이 피의자 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개 수배 일주일쯤 뒤인 지난 6일에서야 경찰에 공조 요청한 것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검거 전문가가 많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검경은 어제 인천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인천경찰청도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은혜와 조연수를 추적하는 한편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어젯밤 충격적인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전해드린 것처럼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에 대해서 검경이 합동 검거팀을 꾸려서 행방을 쫓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용의자로 지명된 2명, 이은혜, 조연수, 공개 수배 열흘째고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꽁꽁 숨을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카드, 휴대전화 사용 흔적 하나도 안 잡히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까? 일단 뭐 생존 반응이 지금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병원 기록, 카드, 휴대폰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범죄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추적을 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예. 카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그 많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현금으로 챙겼다라고 네. 하는데 좀 주목을 한다면 아마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요즘에 뭐 캠핑할 그럴 그 시절은 조금 이제 빠르니까 모텔 같은 데서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제 마스크라든가 뭐 모자를 쓰고 잘 이제 그런 것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포폰을 사용을 하면서 모텔 같은 데서 뭐 배달 음식을 뭐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은닉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떨어지게 된다면 뭔가 좀 본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나.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외국을 혹시 나간 거 아니냐. 출국 기록은 없고 지금 출금 금지 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밀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국내에 있으면서 현금이 떨어질 때까지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건 보도했던 언론사가 공개를 했는데 이 범행 현장에서 계속 튜브를 흔들거나 뭐 그 피해자가 미안해 뭐 그만하자 하는데도 계속 조롱하는 듯한 말투들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 피해자하고 그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이 연령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 이은혜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어떤 나이 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관념이 없고 또 나머지 남성들이 둘이 가서 막 이렇게 흔들 때 피해자가 아이고 미안하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저 필름뿐만 아니라 한 2시간 전에 다이빙 하는 것도 나오고요. 다이빙 할 때 그 피해자가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어떻게 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좀 성격은 다르지만 학교 폭력 같은 데서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소위 그 이지매라 그러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제가 느꼈단 말이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수박을 갖다가 머리로 깬다든가 할 때 예. 옆에서 이제 그 조롱한다든가. 네. 근데 사실은 10살 정도 차이 나면 거기에 같이 가위바위보 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죠. 예. 그 사람 빠져야죠. 예. 근데 같이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학교 폭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상당히 예. 유사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에 영상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피의자들이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공모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도합해 보면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보통 남성들 같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하면 화를 낸다든가 예. 뭐 어떤 조치를 하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뭐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가해자들이 그 상대에 대해서 소위 그 정신적인 조종, 가스라이팅 비슷한 그런 것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검찰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포폰을 한 20여 개를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텔레그램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 2월 달에 경기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보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먹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안 죽지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 있고 2019년 5월 달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낚시터에서 일부러 피해자 A 씨를 물에 빠뜨렸는데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날 밀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연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난 뭐 죽이려고 밀었다 이렇게 어깃장 놓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단 말이죠. 예. 이게 보면은 이 피해자가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개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간 거잖아요. 또 따라가기 전에 또 예. 수상 스키 한번 탔거든요. 네. 그때도 뒤에서 무서워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도를 더 좀 빨리 해라. 예. 그래서 그거 3번이고 이번에가 4번째예요. 예. 결국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뭐 독도 한번 넣었다가 했는데 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타이밍도 보험이 끝나기 4시간 전에 그렇게 했죠. 예. 지금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 수배후에 이은혜 씨와 관련해서 과거의 남자친구들에 대한 어떤 의문사 의혹들도 나오다 보니까 경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입증할 만한 단서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2개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에 인천 그 석바이고 교통사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태국 파타야의 해변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천 석바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인천 그 경찰청 교통조사계가 이 관련되는 그 기록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기록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태국에서 발생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태국 경찰이 수사를 해서 뭐 사고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옛날 기록을 봐야 될 텐데 그것이 벌써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체포영장 시한이 좀 걱정이었었는데 법원이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조금 전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 수배하고 일주일쯤 지나고 6일에서 이제 수사팀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너무 늦게 공조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와요.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은 공개 수배를 하기 전에 네. 검찰 측에서 이제 경찰에다가 우리 공개 수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가 검경 그 수사팀을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수사팀을 구성을 해놓고 공개 수배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훨씬 좋을 뻔했는데 뭐 좌우간 결과적으로는 한 6일 지나서 이제 그렇게 공조를 요청을 했으니까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시일이 지나면 지금 현금 결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을 추측을 하셨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렇게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에 도움을 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 택시 기사들에 의해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사례가 2월에만 총 3명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서 많이 이제 그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수금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택시 기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눈치를 챌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은 남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그런 사항을 꼭 그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신고를 통해서 검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바람직스럽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회 안전이라든가 네.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한 기지를 발휘해서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택시기사분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기지와 용기를 다 발휘하셔서 큰일을 하신 건데요. 맨 처음에 이 승객이 좀 낌새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그 탑승할 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손님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출장을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출장이십니까? 그랬더니 뭐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러면 하자보수 가시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탑승했던 손님이 보이스피싱 어떤 수거책이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도 있었다고요? 예. 그 제가 맨 처음에 그 손님을 태웠을 때는 예. 여주를 가는 거였습니다. 예. 여주를 가는 건데 여주를 가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간 거죠. 네. 그 뭐라 그러나? 이전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신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여주 갔을 때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주를 갔을 때 네. 그 피싱 범이 내렸다가 또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의심이 나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그 블랙박스를 다운을 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 달 뒤에 여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태웠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자료를 그 형사님한테 다 드렸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은 바로 다음 날 같은 손님이 다시 택시를 탄 겁니까, 그러면? 예, 그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 다 주고 그러면 제가 한 번씩 다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시 봤는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또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짧은 순간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신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범인이 뒤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낌새를 눈치채지 않게끔 이렇게 좀 기지를 발휘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두 번째 탔을 때는 이제 경기도 안성을 가는 겁니다. 네. 예, 안성을 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112다 전화를 했습니다. 112다 전화를 했더니 112의 상황실입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저 안성 그 장거리 손님 태우고 가는데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그랬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알아듣던가요? 예, 상황실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위치가 어찌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님 저 제2서해안 송산 휴게소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녀와서 1시간 반쯤에 뭐 지나서 식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112 그 상황실에서 고속도로 순찰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거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범인이 내린 뒤에 신고를 해도 될 상황인데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범인 검거에 큰 공을 세우신 건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언론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걸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선택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예. 네. 그 선의로 하신 일인데 뭐 화제도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표창을 받아서 쑥스럽긴 한데, 예. 예, 그 112 상황실 분과 네. 그 여주경찰서 그 형사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싶고, 예. 우리 기사님들 한 번 더 유심히 그 보이스피싱을 본다면은 운반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전화 연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윤성 교수님, 지금 택시 기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시민 도움으로 범인 검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택시 기사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주로 이제 뭐 운반책, 연락책 해가지고 가면서 자기들도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네. 보고를 하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통화를 하셨던 이분 같이 뭔가 이상하다. 사실은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네. 이분도 진짜 뒤에 보이스피싱범을 태우고 뭐 형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신데,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112에 있는 그 운용 요원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장난 전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어버렸었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을 텐데 아 위험한 상황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돼서 이 두 분의 그 순간적인 그 기지라든가 재치 이게 잘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보이스피싱이 좀 줄어들면 괜찮겠지만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엄마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수법이냐고 하면 그 이 사기 번호의 뒷번호만 일치가 되면 저장된 연락처로 표시가 된대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인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엄마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지금 고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피가 묻은 뭐 흘리는 사진, 뭐 목도리 이런 걸 갖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엄마를 갖다가 이제 구하려면 3천만 원 입금을 해라. 또는 뭐 거기서 여성 같으면 알몸 사진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그 워낙 종류가 많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적인 것은 범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이런 사진을 보면은 공황 상태가 되죠. 근데 마침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목도리가 엄마가 하고 있던 거하고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 진화 속도가 빠른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락이 오면은 일단 패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그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알겠어요라고 일단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경찰에도 신고를 못 끊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끊지 못하게 하는. 제가 끊어버리는 거죠. 제가 받는 사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다가 전화 받기 싫으면 끊고 난 다음에 전화 끊어졌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패턴, 그쪽의 어떤 사이클에 자기가 그 올라타면은 그쪽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일단 끊고 그리고 난 뒤에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경찰한테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은행과 연관돼 있으면은 그런 그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무조건 당해요. 그러니까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워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이런 그 범죄 피해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잘 안 속으니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아이폰 기종이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이폰의 일부 기종 같은 경우는 발신번호 표시를 갖다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여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가지고 있는 그 기종들이 상당히 그 뭐 사람마다 따라서 다 다르고 한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탁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그 심리적인 흔들림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TV와 스마트폰 사용은 크게 늘고 신체 활동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학교는 가고 싶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제1 방역 수칙은 결국 거리두기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조차 매일 갈 수 없게 되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신체 활동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만 9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 4,3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은 대체로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위가 영화와 TV 시청, 2위가 게임이었지만 이 3명 중 1명은 숙제와 학습이라고 답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교육 양극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예상대로 대면 수업보다 호응이 낮았는데 특히 원격 수업이 잦았던 지난해 학교란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1%로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적어지고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수업해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조사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부작용 우려로 앞으로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2차 접종 비율이 65%, 3차 접종 비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면서 누적 확진자 기준 9세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금 나흘째 20만 명대고요. 2, 3주 뒤면 10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와요. 사실 현재 이 재감염 지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총 감염자 수 1,500만 명, 네. 확진 양성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하면은 기존 접종자 등을 감안해서 아주 점차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않고요. 20만 명대 초반, 10만 명대 후반 되면서 예.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코로나 감소세가 확실하면 감염병 등급 조정도 늦지 않게 결론 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 2등급으로 조정이 되면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은 2등급이 되게 되면은 격리 기간을 7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5일로 줄거나 아니면 예. 격리 기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수도 걸린 사람이 있다. 수도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잘 격리하고 본인이 알아서 나와서 복귀하면 되죠. 네. 바로 수두가 2등급입니다.
즉 2등급으로 낮춘다는 거에 대한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상이라든지 격리 부분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바로 2등으로 하지 않고 2등급으로 취하되 단 격리 기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좀 변칙적인 등급 하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예. 근데 우려되는 지점이 지금 하나 있는데 소아 코로나 확진 추이입니다.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미크론 변이는 인류가 막을 수 있는 변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화를 낮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중에 1명 사실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양성이 나왔는데 그냥 검사를 받지 않고 쉬는 상까지 치면은 그보다 더 될 거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15명이라고 하는 19세 미만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 소식이 있었던 것이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역이라고 하는 병을 생각하면 홍역은 예방접종을 2번 하거든요. 홍역 예방접종이 없을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즉 홍역의 재생산 지수가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홍역이 유행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됐거나 어느 정도 걸리고 나서 집단면역이 됐기 때문이죠. 지금 5세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봤더니 1차 접종률이 0.7% 정도더라고요. 이 예방접종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방역 패스를 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즉 홍역 예방접종을 2차까지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19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느냐? 여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역 예방접종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생백신인데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부작용도 알게 되고 대처법도 알게 되고 또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도 그 이득을 알거든요. 근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소아, 영유아에서의 치명률이 지극히 낮고 그리고 실제로 예방접종을 위한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있는 바 실제로 앞으로 지금 고위험군, 소아천식, 소아호흡기 질환, 소아당뇨 등 또는 백혈병을 치료받았던 소아군에서는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65세 이상의 같은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움이 클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학생 확진자들 굉장히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시험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간고사 보게 해달라 이게 대학 입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다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방역적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같이 볼 수는 없게 돼 있는데 보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인플루엔자는 4등급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수능을 볼 수 있느냐? 수능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적정에 방역하거든요. 근데 수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격리된 장소에 있어야 이게 맞거든요. 단 중간고사가 필요하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본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그 감염자들을 위한 다른 장소를 만들고 같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나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방역복을 입고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델타 변이거나 S그룹, V그룹의 2019년, 2020년의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오미크론은 사실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입시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시험은 진행돼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작년에 진행할 때 실제로 양성인 분들 따로 모아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성적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대면 진료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접종까지 받고 3차 접종 받기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차 접종을 정부에서 이걸 권고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학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보통 일반 2차 접종을 하신 분에서 감염됐거나 3차 접종까지 했는데 감염되신 분들은 2020년 8월까지는 접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8월이라고 한정을 했냐면 2022년 8월까지는 예방접종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왜 8월이라고 한정을 했냐면 9월, 10월이 되면 분명히 2022년형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권유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고위험에 접종하시면 되고요. 일단 2번까지 접종 완료하셨거나
3번 접종 완료하신 분이 이번 오미크론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확진 판정 받았다는 거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을 받은 분, 본인이 했는데 말고 한 경우에는 이번에는 접종을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가을에. 2022년 9월에 새로운, 저는 4차 접종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고요. 하게 된다면 그때 접종 대상자로 판정되면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동해안 산불로 축구장 2,800개가 넘는 면적의 송이 산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송이가 다시 자라려면 3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이 농가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이 버섯 산지인 강원도 삼척해안 야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온통 시꺼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숯덩이가 된 나무 껍질은 살짝 건드려도 부서져 내립니다. 송이 포자가 있던 소나무 아래 산비탈은 뿌연 숯가루만 날립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하며 자라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 송이 역시 생산되지 않습니다. 3대에 걸쳐 송이를 채취해온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우리 사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없어 이렇게 생계가 막막하지 이제. 이번 울진 삼척 산불로 축구장 2,800개가 넘는 면적의 송이밭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송이 채취로 생계를 이어온 농민 900여 명은 한순간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재배가 아닌 자연 발생 임산물이어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 보상 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탄 숲에서 송이가 다시 자라나려면 길게는 30년 넘는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화마의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송이 농민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고온 현상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특히 영동과 동해안에 산불 비상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이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무려 1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무척 따뜻한데요. 이곳 도심공원에도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5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동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지형적인 강풍,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과 속초 등 영동 6개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산불 위험이 무척 큰 만큼 입산자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7대 원칙에 시대 정신을 더해서 송곳 검증하겠다. 민주당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7대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 간 인사검증 신경전이 상당하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6일 지방선거, 오늘은 대구 지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 잠시 뒤 여야 의원 두 분과 돌아오겠습니다.